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홍콩 ELS 책임 따져 최대 100% 배상입니다. 네, 홍콩 ELS 그동안 불안전 판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금감원이 이런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책임 여부를 좀 따져봐서 최대 100%, 100%는 100%의 최대입니다. 때문에 기준안을 좀 제시한 거에 따르면 대략 20%에서 60% 정도 이 배상받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콩 ELS, 지금 이 뒤늦게 금감원에서 이걸 따져보니까 80, 90 되시는 이 어르신들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이거 이해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불안전 가입을, 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상입니다. 배상.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페널티 극복 못하고 박용진 결국 탈락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 결국 결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결선 결과 어제 저녁 8시에 나왔는데 페널티,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탈락했다. 그러면 이 해당 강북으로는 누가 갔느냐? 정봉주, 친명으로 구분되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네, 아까 결국 탈락이란 이 경향신문의 기사였는데 한국일보는 박용진 결국 비명 횡사, 친명 정봉주 본선행. 아까보다 조금 더 시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시각, 이거 비명 횡사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친명인 정봉주가 본선행 갔다. 더불어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후보가 서대문갑에 어제 또 공천을 받았다. 비명이 행사하고 친명이 공천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가 좀 같이 좀 더 실려 있는 한국일보의 기사까지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탈란 공천, 도태우 재검토, 시민 비례 재추천입니다. 요즘 공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쭉 마무리가 돼가는 가운데 탈이 났다라는 거죠. 탈란 공천.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야당에서는 지금 비례, 종북 이 후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민 비례 후보 재추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교사들이 기업형 수능 문제 장사. 네. 이거 EBS 문제랑 수능 문제랑 근데 EBS 문제, 수능 문제는 같을 수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사설 학원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이상하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수능 문제, 모의평가 문제, EBS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랑 거래를 한 상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감사원 56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많죠. 기업형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결국 알고 보니까 우연인 줄 알았던 재작년 2023년 영어 수능 평가 23번 문제 알고 보니까 그때 이것도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입니다라고 했는데 교사 그리고 업체 심지어 이걸 감독했던 평가원까지 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다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서 드는 사자성어 발본 세권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의대 교수협 18일 집단 사직서. 네, 서울의대 교수협회가 1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 다 집단 사직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요 얘기인 거죠.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좀 나서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는다면 정말 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빅5 병원 교수들과도 좀 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럴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이 18일이니까요. 최악의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어디냐? 지금 영등포구청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횡단보도 앞에 뭐가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여야를 따질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일부러 좀 가려놓긴 했는데 선거 현수막입니다. 근데 이 선거 현수막에 지금 이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걸렸어요. 제가 볼 땐. 네. 지금 저희 제목은 걸릴 뻔인데 거의 걸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찍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 현수막이 읍면동별 너무 많다라니까 해서 2개씩만 걸게끔 하고 있죠. 근데 2개씩만 거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도 어떻게 거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게 걸면 머리에 걸리죠. 자칫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서 차랑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쑥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네, 심지어 아직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도 안 했는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 현수막 더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정당에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 유권자들은 현수막을 어디에 어떻게 다는지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바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군가 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비명횡사 박용진, 정봉주의 결선 패배, 친명횡재 논란 대장동 변호사 경선 승리. 네, 어제 저녁 8시 네,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리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경선 중에서 결선이 치러진 강북구 을입니다. 강북구 을의 최종 1위 확정된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전략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김동아 후보가 최종 1위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앞선 방송에서 여러 번 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60%를 얻어야지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때 같이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결국 탈락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번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뻔히 예상됐죠. 현역 의원들 중에 지금 5차 그러니까 전략직으로 지정된 곳들도 네. 불과 5일 정도 전에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반수 이상을 얻었다더라. 이런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얻었고 당원 투표에서 몇 퍼센트 얻었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곳곳마다 논란이 있는 경우는 추후에 발표를 했죠. 그런 것들로 놓고 볼 때는 처음부터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결국 지금 비명 행사 또는 뭐 친명 횡재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에 그 위에 원칙 내지는 일관된 기류는 결국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에 찬성을 했던 현역 의원들 그들에게 일종의 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은 뭐 선대위도 결성을 하고 이제는 뭐 비명이나 친명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시다라고 이제 일렬 대오를 정비를 했던데 결국 민주당의 친지지 세력 그러니까 아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민주당을 그냥 지지하는 세력 그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겠죠. 문제는 중도의 지대에 있으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번에 공천을 정말 공정하게 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보자. 개혁, 혁신 이런 거에 근접하는지 보자. 근데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다고 끌끌 혀를 찼다면 그럼 표를 잃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평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은 예상이 좀 됐었던 바다. 또 이런 결과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명횡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4년 전은 금태섭, 오늘은 박용진, 4년 후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 금태섭을 잘랐고 21대 국회가 끝날 때 박용진을 잘랐다. 박용진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 20대 국회가 끝날 때 금태섭을 잘랐고 20대 때는 분명 민주당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전애 변호사님. 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박용진도 4년 후에는 그 당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탈당의 생각은 없다라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니까 원내에 진입하지는 못하겠지만 본인이 당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당 내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하위 10%를 받았기 때문에 네. 감산이 총점에서 30% 감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바로 박용진 의원이 당시에 재심 신청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는 기각 의견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딱히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10%로서 30% 감점을 받는 것이 네. 결선에서도 이번에 정봉주 의원과 2인 경선을 했었던 이 결선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결선 과정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결선에서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다만 그 30% 감점을 받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게 좀 문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30% 감산을 받고 그럼 이번에 결선에선 박용진 의원이 몇 표를 얻었길래 그런 것이냐 궁금하죠. 어제 박용진 의원이 직접 이런 입장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보내왔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권리당원 득표율과 안심번호 응답자 득표율 등등을 좀 같이 놨어요. 박용진 51.79%, 정봉주 48.21%, 안심번호 응답자 득표율을 봤을 땐 박용진 51.62%, 정봉주 48.38%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같이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 남아 계속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결과 수용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권리당원 득표율과 안심번호 응답자 득표율,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네네. 사실 아까 얘기 나왔던 하위 10% 뭐 20% 그건 안 나왔고 처음에 1차, 3자 이 투표를 할 때도 내용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공개가 된 걸까요? 어떻게 바로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한 명씩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1등 누구, 뭐 떨어진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권리당원 득표율, 뭐 방 후보 몇 표, 뭐 정 후보 몇 표, 그다음에 안심응답자 몇 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수기로 적었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해서 가지고 나와서 아마 박용진 후보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거의 그래도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네. 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수치는 나왔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박용진 의원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나름대로 인지도도 높은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이 합산, 그러니까 감산의 30%를 얻고 정봉주 의원이 후보가 하지 않았다면 네. 쉽지 않은 게임이었죠. 그런데 뭐 결선까지 가서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길 확률은 1%도 안 된다라는 거여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비명 행사다라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30% 감산 룰을 갖고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이긴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수치를 보면 대략 한
4%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4% 박용진 의원이 앞섭니다. 근데 30% 감사 룰이 적용이 되면 정봉주 전 의원한테 단순히 4%만 앞서면 안 되는 상황이죠. 한 6대4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놓고 보면 이긴 거지만 30% 감사를 적용하니까 결국 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런 내용을 취재진한테 지금 보낸 것도 언론한테 보낸 것도 나 사실 이기긴 이겼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같이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확실히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박용진 의원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걱정을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 같이 당권, 대권 경쟁자였잖아요. 그런 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게 됐잖아요. 예, 박용진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 공천이 뭐 사천이니 이재명 공천이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제일 보여주는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죠. 지난 4년 전에 선거 때 서울 시내에서 득표율 1위 했잖아요. 그리고 대권 당권 경쟁자였고 네. 또 중도 합리적인 노선을 취했고 누가 봐도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천을 받는 게 순리 아니냐 이랬는데 박용진 의원마저 떨어졌다. 그러니까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고 기적이 바랐는데 기적이 없었던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합작이라고 봐요. 하나는 시스템 공천인데 시스템 자체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공평성이 공정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시스템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강성 그 지지층들이 네. 뭐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하지만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 공천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도 떨어지는 공천이었다. 그래서 이번 4월 선거에 어떤 반응이 올지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이 올지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일변도로만 가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는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네. 무섭불처럼 이렇게 똑바로 가면은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은 바보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탈당도 안 하고 끝까지 했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언젠가는 박수 받을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박용진 의원한테 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유튜브 댓글로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K눈이부시개님, 저희 애청자세요. 감사합니다. 네. 권리당원 득표율도 이긴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그 퍼센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퍼센트. 요겁니다. 지금 안심번호 응답자 이거는 뭐 무작위죠. 무작위입니다. 일반 국민 투표예요. 근데 권리당원 득표율이 박용진 51.79, 한 52% 가까이 되죠. 정봉주 48.21. 근데 그렇다고 하면 대략 한 3.5, 뭐 4%포인트 조금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권리당원은 민주당 당원인 건데 여기서도 이겼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에서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심이 주인이다, 당원이 주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권리당원에서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지역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민주당의 후보로서 적합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꼭 박용진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에 보면 현역 교체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심 50%, 국민의 선택 50% 이렇게 네. 해서 선거를 치러요. 근데 이제 국민의 여론이 높아서 당심이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면 지금 당원이나 안심으로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당원이 아닌 시민들의 여론도 높다고 했을 때
그 하위 10%에 속했다는 그 감상 규정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그 유권자들한테는 조금 반대의 입장의 후보가 뽑혔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네. 저분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요. 네.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현역 의원은 어찌됐든 권리당원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아마 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당원을 투표의 명부를 만드는 게 지난 8월, 9월 이때까지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그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 옛날식으로 하면 지금 당협 위원장 뭐 이런 걸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시의원, 도의원 도움을 그럴 수 얻어가며 있다. 그럼요. 포진을 했으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아마 조금은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설명을 좀 드려야 선생님. 되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이게 이번 선거는 세대 교체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역 교체론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 제가 이제 투표율들을 많이 봤는데 권리당원 득표율이 신인들한테 많이 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역 교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세대 교체가 된 부분들은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이 다 신인들한테 많이 투표했어요. 네. 그래서 호남에도 물갈이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박용진 의원은 나름대로 선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세대 교체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박용진에서 정봉주로 바뀌는 것이 세대 교체론에 맞는 인물 변화인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이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노원갑에서 17대의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네. 같은 지역구에서 18대에는 출마를 했지만 낙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송 같은 것들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성북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역과의 연고가 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교육연수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산하 기관들, 뭐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준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 성북을에 나섰다는 것은 친명으로서 자객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에 굉장히 충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득표율에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아마도 1차에서도 50%를 넘었었기 때문에 30% 감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선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봤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승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탈락을 하고 정봉주 의원과 이렇게 둘이서 2인 결선을 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 퍼센트를 봤을 때는요. 이승훈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정봉주 의원 쪽으로 좀 집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도 좀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 감산, 그러니까 왜 하위 10%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던 이 경선이 과연 우리 처음에 키워드 바보였는데요. 바보 노무현 정신, 여기에 맞는 공천이었었는지 공천 과정이었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지금 뭐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버티던 박용진마저 탈락, 비명행사 마무리입니다. 비명행사 이제 버티던 박용진마저 이제 했으면 비명행사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명행사 마무리되고 박용진 의원 탈락을 했죠. 탈락한 박용진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예. 정치적 손해에 막 발끈해버리고 또 눈앞에 이게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 할랍니다. 예. 그래서 바보가 되더라도 만일에 선거 결과가 뭐 뜻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묵묵한 정치, 바보 같은 손해보는 정치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 바보처럼 민주당의 구박과 타박 불공정에도 당에 남을 것이다. 이 이리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가 바보였었죠.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김한정 의원이 어제 저녁 8시에 이 공천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 뒤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딱 한 줄입니다. 박용진 장하다. 네, 함축적으로 뭔가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윤경호 위원님. 저게 칭찬인지 아니면 약간 비아냥인지. 비아냥인지. 그러나 왜냐하면 네.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처지에 컷오프 됐잖아요. 네. 현재 선거법상 경선까지 가면 그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못 나오죠. 이른바 이인제법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페어한 게임, 공정한 경선, 경쟁 이거에 그 다음에 후유증. 근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얘기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끈해서 나가는 거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바보를 그냥 택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잖아요. 뻔히 질 거 알지만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제가 부산에 나가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때 떨어졌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걸로 인해서 노사모라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2년 후에 결국 대권까지 거머쥐는 발판이 됐다. 박용진 의원이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꼭 대권이 아니라도 정치란 이렇게 좀 묵직하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용진 의원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보라도 바보가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앞서서 박용진 의원은 탈당을 안 한다고 했는데 경선이 아니고요. 그냥 경선 없이 탈락해서 탈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다들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당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에 남긴 남는데 그 뒤에 윤 정권 심판위에 백의종 군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 화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원했을 텐데 당의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백의종 군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정말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 이 진통을 극복하고 다시 또 단일 대우로 통합된 하나의 진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는 어떻게 기여할지는 계속 논의해 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다,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네. 임종석 실장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을 합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나는 뭐 의전도 뭐도 다 필요 없다.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백의종군이라고 하는데 네. 백의종군 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해서 저 명랑 대첩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네. 그때 시작해서 저 임종석 실장한테 백의종군할 기회라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백의종군 기회도 없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했는데 뭐 네. 다시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대위원장 하나 맡아도 네. 큰 힘이 주어지는 정도의 선대위원장이겠느냐. 그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히려 저는 모양만 좀 안 좋은 꼴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싶고요. 회군이 아니라 본인이 철수고 망설이다가 포기한 것 정도.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못 받은 사람 3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탈당해서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거나 한 김용주 의원 같은 사람이 있고 네. 하나는 임종석 전 의원 같이 불출마한 사람이 있고 박용진 의원 같이 바보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네. 무소불처럼 가겠다. 뭐 이런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의 길이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도 있고 시간은 좀 길지만은 나중에 스티브 잡스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바보처럼 갈망하면서 가면은 기회는 있는데 임종석 전 의원은 왔다 갔다 이낙연 대표랑 다 얘기됐다가 뭐 전화 안 받고 하면서 또 주저앉고 그게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기회를 좀 노리든지 뭐 차기 대권을 노리든지 할 텐데 그거는 본인의 계획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기회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세력 자체가 임종석 전 의원 주위에 있는 세력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의 명분도 없고 자기 세력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아도 사실 그렇게 실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어제 저희가 총선 D-30일 딱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변수가 뭐겠느냐라고 꼽으면서 한 얘기가 공천 파동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어떻게 잘 수습을 하는지 그게 관건인 시점입니다.